예, 서희권 선생님입니다. 이번 파트는요, 우리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관계가 전반적으로요, 조선 전기, 세종 시기의 대외 관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별난이죠. 임진, 외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란까지 쭉 한번 대외 관계 속에서 정치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죠. 대외 관계 볼게요. 당시 이제 조선이 생겨날 쯤 한번 지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생겨날 쯤 해서요. 이 중국은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요. 명나라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진족들이 있었죠. 여진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본에서는요. 중요한 섬이 있죠. 이게 대마도죠. 대마도. 이 대마도 같은 경우는 쓰시마 섬이죠. 엄청난 뭐가 되겠습니까? 외구의 온상지, 진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명과의 관계, 여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과정들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조선 전기 태종 시기를 보겠습니다. 태종. 자, 이 태종은 누굽니까?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은요. 아빠의 권력을 강제로 이양받은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그리고 공신들을 축출해버리고요. 또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 태종 시기에는요. 형들을 제거하잖아요. 이복 동생도 죽여버리면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간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명분이 필요한 거죠. 명분. 그죠? 형들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필요한데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외국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 존경받는 나라들, 존경받는 인사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태종 시기가 되면 우리는요. 무슨 정책을 실시하게 되냐면 친명 4대 정책을 이렇게 실시하게 되는 거죠. 친명 4대. 유사한 일들이요. 현대사회에도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편한 권력들은 외국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고려 광종 때는 누구를 끌어들이나요? 그래요. 송나라를 끌어들이는 거죠. 조선 태종 때는요. 명나라를 끌어들이면서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요게 친명사대. 그러면 태종 이전까지는 뭐 했냐? 요동을 정벌하자. 명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꿇는다.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늘 우리는 명만 사랑하게 돼요. 명나라를 겁나 사랑하게 되는 게 조선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의 아들 내미를 볼게요. 세종이 되는 거죠. 세종. 이 세종은요. 특히나 어떤 정책을 봐야 되냐면 교린 정책을 봐야 됩니다. 교린은 무슨 뜻이냐? 이웃 린자예요. 이웃과 교역, 수교,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교린 정책을 보는데 이웃 국가들이 뭐 있나요? 위에는 부족 형태, 여진족이 있고요. 남쪽에는 일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린 정책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대여진 정책이고요. 대여진. 또 하나는 일본과 관련된 정책이 되겠는데 이 교린 정책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때리는 거예요. 강경책이고요. 또 하나는 회유책이 됩니다. 강경회유, 강경회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강경책 치르고요. 회유책을 이렇게 치르기도 하는 거죠. 볼게요. 여진. 먼저 여진을 때렸어요. 때린 게 어디냐? 지역으로 얘기하면요. 요쪽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쪽 지역과 요쪽 지역을 때립니다. 때렸어요. 여기를 때리고 나서 사군을 개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육진을 이렇게 개척하게 되면서 현재의 국경선을 확립시킨 게 세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경책 어디를 개척했다? 사군과 육진을 이렇게 개척을 했다. 사군에는요. 최윤덕, 육진에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이렇게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여진을 밀어냈죠. 밀어냈으니까 우리 영토가 된 거예요. 여기는요.
비었잖아요. 빈 땅이니까. 이 사군 육진에 어떤 정책을 실시하게 되냐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군 육진에 사민 정책이 이렇게 실시가 돼요. 사민 정책은 뭡니까? 백성들을 이주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들을 이주시킨다. 사민 정책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때리고 나서 이제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래줍니다. 이 달래주는 게요. 토관을 임명하기도 해요. 토관은 뭐냐? 여진족 애들인데 부족 형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얘네들이 항복해서 들어오면 관직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 게 토관 정책이 됩니다. 또한 귀순을 장려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진 애들도요. 늘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너네는 여기서 교육을 해라. 무역소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무역소 설치. 됐나요? 자, 그래서 강경회유 나왔고요. 일본과의 관계 볼게요. 여기서 일본은요. 일본 전 국토가 아니라 저 섬이었어요. 스시마 섬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이 스시마 섬에는요. 왜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때리는데 이종무를 파견해서 정벌을 해버려요. 스시마 섬 정벌. 그리고 나서 회유책도 쓰는데 얘네들도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린 거기서만 교육을 할게요. 했더니 삼포를 개항해 주게 됩니다. 이게 부산포, 염포, 제포를 이렇게 개항해 주게 되는데 이쪽을요. 우리는 삼포 개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포 개항. 너네는 여기서만 거래를 해라. 부산포, 염포, 제포예요. 이 염포는 제포는 진해, 염포는요 울산이 됩니다. 울산. 그래서 이 외놈들은요 요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교역을 하게 되는 거죠. 교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외놈들이 교역을 하는데 너무 교역량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니까 교역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너무 무역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강경책에 들어가겠죠. 세종대왕은요. 너네 너무 많다. 그래서 150척 분량만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세삼이 두로 200두를 줄게. 이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을 짓죠. 그게 개해약조를 이렇게 체결하게 돼요. 이 개해약조는요.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무역량이 늘어나니 무역량을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세종 시기에는요. 여진과 일본에 대한 교린 정책을 폈다. 전반적으로 조선 정기의 정책은요. 4대 교린 이렇게 가는 거죠. 4대 교린.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요. 근 150년이 지나요. 1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이제 명종 시기로 가볼게요. 명종 시기. 자, 보세요.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예요. 일본은요,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교역을 합니다. 삼포를 중심으로요, 교역을 하고요. 이 명종 시기를 보지 말고, 중종부터 봐야겠네요. 중종.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종 시기로 가겠습니다. 중종. 이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삼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무역 거래를 하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늘 뭘 들고 와요? 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찌르는 애들 아닙니까? 폭력적인 애들이에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서 요 일본 애들이요. 삼포에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삼포에서 반란. 이게 삼포외란이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조선에서도 뭔가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응책을 만들었으니 뭘 설치하게 되냐면요. 비변사를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비변사는 이런 거예요. 국방회의 기구가 됩니다. 국방 문제를 의논하는 임시회의 기구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임시기구이다. 임시기구. 그러면 이게 비변사가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북쪽에는 누가 있으니까요. 여진족이죠. 여진족 침입에 대한 임시회의기구 뭐가 됩니까?
비변사. 자, 일본 놈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정벌하기 위한 국방임시기구, 예, 비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회의기구를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명종시기로 갈게요. 명종시기가 되면 얘네들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명종시기에는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걸 을묘, 외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묘, 외변. 을묘는 연애, 을묘는 연애.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박또박. 을묘, 연애에 외놈들이 변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요. 자, 요때요. 완전 남부지방이 난장판이 돼버려요. 이게 1555년이었어요. 암기도 쉽죠. 1555년이에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이때요. 그래서 이 을묘외변을 거치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일단 몰아낸 거죠. 몰아냈어요. 어떤 두 가지 액션이냐? 비변사는요, 국방 문제를 다루는 임시기구였어요. 을묘외변 이후에는요, 비변사가 무슨 기구로 변화한다? 상설기구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비변사 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방군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배웠습니다. 무슨 체제로요? 재승, 방략 체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재승, 방략은 어떤 체제였죠? 이렇게 부대를 하나, 큰 거를 하나 두는 거였죠. 그래서 중앙에서 장군을 이렇게 보내는 형태. 이게 재승, 방략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비변사를 강화시켰고 재승, 방략 체제로 변화시켰다. 이게 을묘외변의 결과가 됩니다. 1555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시기로 갈게요. 요 선조시기가 되면요, 일본에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당시 일본이 분열된 시기였거든요. 이거를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나눠진 시대였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통합시킨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고요. 그러면 보세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군사 정권이고요. 군사 세력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럼 내부에 불만이 있겠네요. 이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표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조 시기가 되면 일본이요, 요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명가도예요. 정명가도. 무슨 뜻이냐? 명나라를 정벌하는데 길을 터줘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선조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명나라만 빨아주잖아요. 이 명나라와 이 사대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요,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군을 출병시킨 거죠. 이게요. 그래서 선조 시기에 딱 난이 일어났으니 이게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자, 임진왜란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1392년이 돼요. 1392. 13, 큰일 날 뻔했네요. 예. 1592가 되는 거죠. 예, 1392년은 뭔가요? 조선이 건국한 해예요. 그래서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터져버리게 된 거예요. 1392년은 조선, 1592년은 임진왜란. 그럼 1492년은 뭔가요? 뭐 있겠죠? 있어요. 이건 세계사적 의미인데요. 1492, 1492는요,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빵 터지게 된 거죠. 터지자마자 그냥 부산이요, 다 쓸려버리게 됩니다. 자, 쓸렸어요. 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임진왜란 터졌습니다. 그냥 다 함락이 되는 거예요. 부산 쪽으로 올라오면서 뭐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죠.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진관체제가 아니죠. 잘게 쪼개진
병력이 아니에요. 지방군은요. 지방군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나면 기점을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장소에 다 옮겨가게 된 거죠. 그 장소가 어디였냐? 충주였어요. 충주.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의 반격이 일어납니다. 충주에서요. 충주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대규모 부대가 다 모여있던 거죠. 여기에 일본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패배를 하게 돼요. 신립 장군의 패배. 그러면 앞으로 제승방략 체제하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부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선조는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선조가 의주로 국경선으로 안전하게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요 완전 열받았어요. 국정을 움직여야 되는 왕이 대신들과 함께 청나라 국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민중들은 죽어라 난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질난 민중들이요 경복궁을 불살라버려요. 성질난 민중들이요 고관 대작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선조는 지금 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한양에는 누가 있나요? 요때 등장하는 게 선조의 아들이죠. 누굽니까? 광해군이었어요. 광해군. 선조가 자기는 도망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세자로 책봉을 해주고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하는 거예요. 분조는 뭐냐면 나눠서 통치하자라는 거죠. 서울은 네가 맡고 나는 갈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요 서울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럼 광해군은 뭐 하나요? 더 이상 병력이 없죠. 대규모 병력이 깨졌기 때문에. 다만 우리 민족은요 욱하는 민족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의병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광해군은요 의병들을 규합시키기 시작해요. 의병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게 요 광해군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광해군 집만 불태우지 않았어요. 이게요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항전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해전에서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옥포 해전이고요. 옥포 해전. 그리고 사천포 해전에서는 사천해전이죠. 여기서는 최초로 거북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에서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순신의 공로죠. 제해권을 장악한 거예요. 제해권. 그리고 내륙에서는 또 뭐가 있었나요? 권율이죠. 권율. 권율의 행주 대첩이 있는 거죠. 행주 대첩. 자, 이렇게 우리의 반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의병 활동도 심해지게 되고요. 한산도 대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한반도 있죠. 의주는 여기에요. 안전하게 선조가 저기 피난가 있었어요. 일본 애들은요,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의병 활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산도 대첩으로 이 바다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으로 일본이 보급 부대들을요 다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계속 뭐가 와야 돼요? 지원군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군들 먹을 것도 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순신이 장악한 거죠. 그리고 행주산성에서 권율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전라도를 또 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외놈들은 여기 들어와서요 뺑뺑뺑뺑 돕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어져요. 보급품이 더 이상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렇게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는요 휴전 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휴전 협상이에요. 고립된 일본 애들이 타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타임. 예. 그래서 휴전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다시 돌아와요? 예, 안전하게 있던 선조가 돌아오고요. 일본 놈들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이제 전쟁이 일단락 된 거예요. 이때 이순신은 어떻게 됐나요? 온갖 고초를 다 겪게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면 휴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휴전이잖아요. 잠깐 멈춘 거니까 뭔가를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두 가지를 정비합니다. 하나는 훈련 도감이란 거를 만들어요. 훈련 도감. 자, 또 하나는 진관체제를 복구하게 됩니다. 양반에서 누구까지? 노비까지.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속오군 체제를 복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중앙군인 훈련 도감인데 뭐라고요? 중앙군이에요. 휴전 기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공고문이 붙어요. 공고문의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중앙군을 모집합니다. 일본 조총부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로서 중앙군을 모집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급료병이었습니다. 매일 얼마씩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총부대에 정할 수 있는 중앙군 훈련도감이 만들어집니다. 모집이니까 모병제가 되는 거고요. 돈을 줬으니까 급료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군을 만들고, 또한 이 훈련도감은요, 수, 사수, 살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조총부대에 대응할 중앙군을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진관복구는 이 큰 부대가 깨졌으니 잘게 다시 쪼개 놓게 되는 거죠. 진관을 복구한 게 휴전 시기가 됩니다. 휴전. 이렇게 복구를 하고 이순신은 감옥에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일본 놈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또 쳐들어온 거를요, 우리는 정유재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유재란. 요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오는 거죠. 이 정유재란 시기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명량대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전사 노량대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래서 임진왜란은요, 1592년에 발발해서 요 파트 1, 파트 2 휴전 시간, 그 다음에 정유재란 파트 3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임진왜란, 국토가 황폐화되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성략자들이 잡혀가요. 그 중에서도 강항이란 사람이 있어요. 강항이란 사람이 이렇게 잡혀가서요, 일본 성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자기 기술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가요. 그래서 2, 3평과 같은 도공들이 잡혀가기도 한다. 임진왜란이죠. 이게요. 또한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국제 외교적으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세요. 명나라가 있죠. 여기는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난장판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난장판이 되니까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이요, 서울을 탈환하기도 해요.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난장판 속에서 중국, 한반도, 일본은요, 막 싸움을 진행했던 거죠. 지금 누가 불리해졌어요? 북쪽에 있던 여진족들이 불리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임진왜란의 결과 누가 강해지고 있다? 부족을 규합한 후금이 성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진족들이 슬슬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임진왜란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후금이 성장함에 따라 명나라는 또 어떻게 되나요? 쇠퇴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선조시기에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광해군. 그러면 광해군의 정책은 하나예요. 뭘 복구한다? 전후를 복구한다라는 거죠. 전후 복구. 뭐합니까? 토지대장, 호적이 불탔기 때문에 양안을 작성하고요. 양안 작성, 그 다음에 호적을 계속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전후복구예요. 전후복구. 그리고 광해군은요, 대외 정책에서 요거를 쓰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중립외교가 돼요. 중립외교를 쓰게 됩니다. 왜 그랬나요? 임진왜란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명나라는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만주에서는 후금은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명나라가 약화되니까 조선에 지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광해군 시기예요. 왜 그랬나요? 예, 조명연합군 지네가 도와줬다 이거죠. 중국 애들은 늘리래요. 이게요. 그래서 절대로 중국 애들한테 빚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게요. 중국은 무조건 돈이니까. 이게요. 자, 그래서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광해군이 보내요. 명나라예요. 이게 누구를 보냈냐면 강홍 도원수를 명나라에 파병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너 잘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강홍립은요 명나라에 갔다가 어디에 투항을 하게 되냐면 후금에 투항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중립외교죠. 명분도 쌓고요. 그 다음에 실리도 챙기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겠죠.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은 꼰대들이죠. 꼰대들. 명나라 하면은 막 하트를 막 날리는 애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하면 막 4대에 입각해가지고 거품 묻는 사람들. 예. 그런 애들이요.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비판하면서 중립 외교에 태클을 겁니다. 태클을 걸면서 결국 그런 이들이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 왕위에 올라오게 되냐면요. 인조가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인조를 왕위에 올리면서 내건 명분이 있어요. 슬로건. 그게 뭐냐? 우리는 얘네들만 사랑할 거야. 친명이에요. 친명 배금 정책을 끌고 온 거예요. 친명 배금. 자,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후금은 강해지고 있고요. 명나라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만 좋다? 명나라만 좋다. 그럼 후금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으면 어떡해요?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조 시대에 이게 서인들인데요. 우리가 붕당 정치에서 배울 거예요. 서인들의 친명 배금 정책에 의해서 후금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후금이 쳐들어왔으니 그걸요 정묘호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죠. 명분은요 그거였어요. 광해군의 복수 때문에 들어온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또 도망가죠. 집권 세력은요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다 도망가요. 얘네들은요 6.25요? 6.25 때도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정묘호란으로요 국토를 황폐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요. 물론 우리 의병의 항쟁도 있었어요. 정봉숙, 이립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항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뭘 요구하면서요? 너네 이제 군신관계를 맺자, 논의해봐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이후에 또 싸워요. 뭐 잘났다고? 주화론과 그 다음에 주전론이요 박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주화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힘이 안 되니 그냥 군신관계를 수용하자 라는 거고요. 주전파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윤집, 오달재, 홍익한, 김상헌 이런 사람들은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누가 득세했냐면요 주전파예요. 그럼 뭐 후금이 또 뭐 할까요?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온 게 무슨 난이 됩니까? 병자호란이 되는 거죠. 병자호란. 후금이 국호를요 바꿉니다. 뭘로요? 청나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터지게 된 거죠. 이때는 아예 인조가 잡혀버려요. 잡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번 머리를 박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 되는 거예요. 엄청 피를 흘렸다 그래요. 이게요. 인조가요. 자 그러면서 인조는 대가리를 박았다. 병자호란입니다. 삼전도의 굴욕. 그 다음에 일들 봐볼게요. 인조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게 되냐면요. 효종이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박았잖아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효종 시기에는요. 이런 게 나타나요. 뜬금없이
북벌론이 제기가 됩니다. 북벌론은 무슨 뜻이냐? 정벌하자라는 거죠. 청나라를 치자! 라는 게 북벌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말만 짓거렸어요. 말만요. 말만. 왜? 힘이 없거든요. 청나라를 어떻게 칩니까? 그래서 이 효종식이 북벌론은 말만 그랬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효종식에는요, 우리가 원군을 제공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동원이 되기도 하냐면요, 나선 정벌에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나선 정벌은 뭐냐?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 분쟁을 하고 있었어요. 청나라가요. 러시아와요, 연해주 지방을 두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청나라가 가다가 야, 너네도 와? 했더니 예 하면서 간 거예요. 이게 나선 정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망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효종식의 북벌론까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어이가 없습니다. 이때요, 주화파, 주전론파. 어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해군을 디스했던 그런 명분이라는 거, 진명백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수하자라는 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명나라에, 그러니까 청나라를 치면서 명나라를 올리자라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이게요.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 전기의 대외관계 뭐뭐뭐를 봤으니까 세종부터 시작해서 쭉 호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대외관계는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